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21번째 페이지. 수컷 웅의 북돋을 배. 태토력 가득한 이름만큼 용맹한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용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벌레는 잘 잡습니다. 네, 우주먼지 벌레 잘 지웅입니다. 잡으면 네. 뭐. 그 얼마 전에 옆방에 있는 교수님이 네. 벌레 잡아달라고 저한테 하셔가지고 예. 제가 대신 잡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분들이 귀여우셔. 예. 역시 용맹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죠. 스타리안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타레스라는 별을 만나볼 계획인데요. 이 안타레스가 우리 벌레 잘 잡는 지용배 교수처럼 굉장히 용맹한 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별이 어떻게 용맹할 수 있죠? 진짜 그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에 있는 별, 행성 이런 거 보고 이야기 만든 거를 보면 진짜 상상력 대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안타레스가 정갈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별인데 네. 이 별의 가장 그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밤하늘에서 붉게 빛나는 그 천체 하면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일찍이 화성을 먼저 보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당당하게 그 태양이 가는 길목을 따라서 행군하고 있는 어떤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붉게 빛나고 있으니까 그게 약간 핏빛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호전광, 전쟁의 신을 상징하는 아레스로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아레스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마르스라고 그렇죠, 불리죠. 마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성을 마스라고 부르는데 그 마스, 아레스 못지않게 또 여름마다 네. 정갈자리 중심에서 붉게 빛나고 있는 별이 하나 있는 거죠. 이제 그 친구가 오늘 소개해드릴 안타레스입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그 화성이 이제 천천히 1년 동안 계속 밤하늘을 가로질러서 움직여요. 근데 또 정갈자리가 그 행성들이 지나가는 황도라고 하는 그 길목에 거의 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갈자리도 이제 우리가 황도 12궁 별자리 중에 하나인데 그 화성이 가끔씩 2년 정도에 한 번씩 이 정갈자리 심장에서 붉게 빛나고 있는 안타레스를 되게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지금 전갈자리 심장이 저 가운데 크게 네. 큰 동그라미? 네, 맞습니다. 저기가 안타레스예요? 네, 그래서 되게 화성이 약간 이제 그 화성이 무심하게 안타레스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옛날 사람들이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어떡해요? 이제 안타레스가 몰래 화성이 지나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이제 매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똑같이 붉은 별 대 별이니까 서로 호적수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화성이 더 센 거죠. 그래서 화성이 허접한 놈이 숨어 있군 이러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거다. 안타레스가 막아섰는데 네. 화성은 그냥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타레스가 매번 네. 주기적으로 화성과의 결투에서 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또 재미있는 게 그래서 별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은 전쟁의 신 아레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레스에게 대적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해서 아하. 안티 아레스. 그러네. 그래서 안타레스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야, 옛날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구나. 네. 이 안타레스처럼 화성을 좀 가로막는 듯하다고 생각했던 별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또 똑같이 이번에 안타레스는 그 여름철 은하수 중심부에서 볼 수 있는 붉은 별이었다면 이번엔 반대로 또 겨울철 하늘에서 붉게 빛나고 있는 유명한 우리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베텔기우스가 베텔게우스 있죠. 폭발 임박. 맞습니다. 예. 이 베텔기우스는 이제 굉장히 또 선명하게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어서 똑같이 이 친구도 전쟁을 좋아하는 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텔게우스도 화성 길목을 막고 있나요? 사실 안타레스만큼 정면으로 막고 있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을 지나가긴 하지만 약간 좀 멀리 벗어나 있죠. 그래서 약간 재미있는 게 안타레스는 그 화성이 지나가는 길목에 훨씬 가까이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용감한 놈인 거예요. 반대로 이 베텔기우스는 좀 멀리 벗어나 있으니까 네. 좀 겁쟁이. 쫄쫄.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재미있는 게 우리가 그 신화를 보면 네. 이제 베텔기우스가 빛나고 있는 별자리가 밤하늘의 사냥꾼 오리온 자리인데 네. 이 오리온이 한창 허세를 부리다가 네. 한번 이제 전갈 독침을 맞고 큰 고생을 하는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네. 정확하게 이제 오리온 자리는 겨울철 별자리고 네. 정갈 자리는 여름철 별자리예요. 네. 그럼 같은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정반대 하늘이어서 네. 정갈과 오리온이 같은 그 시간, 같은 순간에 같이 떠 있는 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척을 졌다. 그쵸. 그래서 정갈이 떠오르면 오리온이 도망가는 거예요. 네. 재밌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거죠. 이건 평생 기억할 수 있겠다. 전갈은 여름철 별자리, 네, 오리온은 겨울철 별자리.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그 도르마무 앞에서 계속 이제 들이대는 닥터 스트레인지 생각도 나는 것 같고 오늘 시작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화성은 사실 행성이고 네 맞습니다. 안타레스는 별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체급이 안타레스가 더 위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네. 이제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좀 문학적으로 다가갔지만 네네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T의 모먼트로 가보면 좋습니다. 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눈으로 봤으니까 화성이건 안타레스건 다 점으로 보였겠죠. 네. 그래서 붉은 점끼리 대결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화성은 조그만한 행성에 불과하죠. 화성은 지구에 비해서도 지름이 절반밖에 안 돼요. 반면에 안타레스는 훨씬 큽니다. 네. 심지어 태양보다 커요. 엄청 큰 별이구나. 태양의 지름보다도 거의 680배 정도 더 큰 별입니다. 진짜 큰 별이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실제로 화성이랑 안타레스를 같은 링 위에 올려놓고 네. 너네 붙어봐라고 하면 네. 안타레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네. 화성이 도망가겠죠. 화성은 깔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깔릴 새도 없이 아마 사라질 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안타레스가 훨씬 더 강력한 붉은 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거대한 적색 거성으로 이제 안타레스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안타레스는 누가 발견한 별인가요? 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묘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레스는 그 이름이 지어질 때부터 전쟁과 연관된 이제 역사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타레스의 정체를 밝혀냈던 천문학자도 네. 전쟁과 묘한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역사 이야기를 드리면 네. 그 1862년 4월 12일 날 그 미국이 한창 남북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굉장히 대담한 좀 흥미로운 스파이 작전이 하나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북주 연방군이었던 네. 스파이 제임스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 남부 연합이 몰고 있던 화물 기관차를 탈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관차를 몰고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기관차를 잡기 위해서 중간중간 철도를 끊고 이제 또 기관차 추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네. 작전은 실패했지만 이 철도와 통신망을 노렸던 소수정의 그 스파이 작전이라서 되게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대기관차 추격전이라는 이름의 아마 영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을 다루는 역사 사건들 중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건인데 네. 이때 당시 이 작전을 승인하고 지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옴즈비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미첼이 지금은 그냥 군인처럼 보이지만 네. 원래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천문학자였어요. 그래요? 네. 왜 나중에 입대를 했대? 근데 이 미첼이 조금 되게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이 미첼은 원래 천문학자였는데 네. 원래는 어떤 일을 했냐면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거금의 그 기부금을 마련해서 네. 자기 대학교에다가 미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망원경 하나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였고 실제로 그 망원경을 건설하는 행사에 그때 당시 퀸시 애덤스, 존 애덤스 대통령까지 와서 예. 이제 축사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망원경이 올라갈 산도 애덤스 마운틴이라고 이제 이름까지 지을 정도로 네. 엄청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거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망원경이 이제 배를 타고 쭉 오고 있는데 네. 망원경이 항구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네. 이 신시내티 대학교에 큰 화재가 벌어집니다. 하루 전에 그 대학교에 화재가 벌어져요. 네. 예. 그래서 대학교 건물이 네. 진짜 도서관 건물 하나 빼고 다 타버렸어요. 전소됐구나.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연구자들까지 다 그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미첼도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 예. 망원경이 도착하고 나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게 다행이네, 네. 진짜. 진짜 그 불난 다음 날에 이제 뒤늦게 그 망원경이 도착했기 때문에 망원경만큼은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망원경을 해외에서 산 건데 네, 그게 맞습니다.
오는 와중에 불이 났구나. 그래서 그 이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미첼은 네. 한동안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그 망원경으로 천문대를 어쨌든 무사히 지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대중 강연도 하고 또 철도 회사에서 일도 하면서 이제 돈벌이를 하고 이제 그렇게 생계를 이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쟁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차 추격전을 하는 그 작전에 투입이 되었던 지휘관이 거죠. 됐구나. 네, 맞습니다. 예. 또 그런 사연이 있었네. 네. 근데 이 미첼이 네. 이제 이 안타레스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좋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화재 직후 네. 들여왔던 거대한 망원경으로 이제 이별 저별을 막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안타레스를 이제 우연히 보고 있었죠. 그런데 안타레스가 사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인 또 꽤 덩치가 큰 별이다 보니까 어지간한 망원경으로 봐도 단순히 점이 아니라 약간 사이즈가 있는 얼룩으로 보여요. 네. 근데 당시 미첼이 이 안타레스를 잘 보다 보니까 안타레스 옆에 뭔가 조금 작은 애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안타레스가 혼자 살고 있는 단일 별이 아니라 네. 옆에 파트너를 두고 있는 그 쌍성 아닐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미첼의 발견은 네. 크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요? 이제 그 망원경 기술 자체가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시각적인 착각을 한 게 아닐까, 뭐 별빛이 흔들리면서 뭐 일렁거리는 거를 좀 잘못 본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 미첼은 노랗게 빛나고 있는 안타레스 옆에 네. 뭔가 좀 녹색빛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기록을 남기기는 했지만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쌍성은 맞는 겁니까? 쌍성은 맞죠. 네. 그렇구나. 안타레스는 진작에 좀 알려져 있었고 네. 그 옆에 그 작은 거를 미첼이 보긴 봤네요. 네, 맞습니다. 미첼 전에는 그 안타레스의 동반성을 발견했던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 네.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제 기록을 남기고 발표를 했던 최초의 인물이 미첼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미첼이 그 안타레스의 쌍성을 밝혀낸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네네. 그 역사를 보면 좀 흥미로운 그 목격담들이 있습니다. 네.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1819년 4월 13일 날 네. 당시 오스트리아 빈의 밤하늘에서 어. 아주 재미난 현상이 하나 벌어지는데 네. 이제 달이 천천히 밤하늘을 가로질러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뒷배경에 있는 별들을 가끔 가리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달 원반 때문에 뒷배경의 별이 숨는다라고 해서 달에 의한 별 엄폐라고 불러요. 그러면 달 원반이 별을 가렸다가 또 달이 흘러가면 다시 또 별이 드러나겠죠. 네. 이제 그런 과정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걸 보고 있던 한 천문학자가 되게 재미난 걸 하나 목격을 합니다. 네. 달 뒤에 숨어있던 안타레스가 다시 달이 흘러가면서 다시 나타났는데 갑돌이 갑순이 공연하듯이 맞아요. 까꿍. 다시 이제 싹 달이 흘러가서 숨어있다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아주 잠깐 안타레스가 녹색으로 보인 거예요. 원래 안타레스는 붉은 빛이잖아. 화성의 호적수라고 불릴 만큼 붉은 별이었잖아요. 근데 달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잠깐, 아주 잠깐 네. 녹색 빛으로 몇 초 보이다가 다시 슉 붉은색으로 변한 거예요. 감질나. 잠깐 보인 거야. 네, 잠깐 보인 그럼 거죠. 자기 눈을 의심할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예. 그래서 그 네. 천문학자도 처음에는 자기가 뭘 봤는지 의심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레스 옆에는 커다란 붉은 별이 있고 네. 조그만한 파란 별이 있어요. 원래 그 조그만한 파란 별이에요? 네, 파란 별인데 네. 단지 이제 안타레스가 워낙에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별이다 보니까 좀 멀리까지 그 붉은 대기가 퍼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게 되면 붉게 퍼진 대기와 네. 그 옆에 있는 파란 별빛이 좀 섞여서 보다 보니까 좀 이제 노란 그 녹색빛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달의 엄폐를 봤던 천문학자가 네. 뭘 봤을지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미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네. 그 사람이 뭘 봤을지를 생각해 보면 붉은 안타레스 그다음에 옆에 파란 파트너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달 뒤에 숨었다가 네. 달이 흘러가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던 파란 파트너 별이 먼저 잠깐 모습을 드러낸 거죠. 아까 먼저 보고.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던 주황색 별이 다시 뒤늦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잠깐이지만 섞였구나. 그쵸. 그 녹색의 순간을 봤던 거죠. 야.
그러네. 아, 근데 나 같았으면 아예 잘못 봤겠지 이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안타레스 그 붉은 안타레스가 워낙에 거대하고 밝다 보니까 이 바로 옆에 숨어 있는 푸른 동반성, 동반자별을 알아보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곁에 숨어서 매복하고 있는 이 파란색의 동반자를 되게 교활한 동반자라고 불러오기도 했죠. 아, 그래요. 네, 예. 되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까다로운 친구다라고 해서 교활한 놈이라고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람도 매복했잖아요. 아, 그러게요. 그죠? 네, 예, 아까 굉장히 재미있는 네. 또 우주와 그 연결된 신시내티 천문학자. 예. 묘한 우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비르크 그 오스트리아 천문학자 말고도 안타레스가 쌍성일 거라 짐작한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워낙에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밝은 별이다 보니까 또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천문학자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사람 이름은 이제 제임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당시 미첼이 이 안타레스 옆에 동반성이 있습니다라고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2년 전에 똑같이 또 자기의 작은 망원경으로 네. 안타레스를 관측을 했어요. 아, 그리고 안타레스 옆에 또 뭔가 작은 게 보인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죠. 해요? 예. 하지만 자기 혼자 관측 노트에다가만 기록을 했고요. 어디 논문이나 학회에 나가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한 발견이라고까지는 당시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미첼의 발견이 이제 1호 발견.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달의 엄폐라고 하셨죠? 네. 달이 가렸다가 이제 다시 뒤에서 드러나는 거. 그런 경우에만 그런 지금도 보려면 그런 경우에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달뿐 아니라 네. 요즘에는 소행성들도 가끔씩 배경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것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관측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행성의 사이즈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소행성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면서 배경별을 몇 초 정도 가렸다가 다시 별이 드러나는지 그 시간을 재면 그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그 방해꾼 네. 소행성의 사이즈도 잴 수 있겠죠. 별의 사이즈를 아니까? 그쵸. 네, 또 네, 네. 반대로 우리가 달의 어떤 사이즈를 알면 네. 또 똑같이 반대로 안타레스와 같이 별의 사이즈가 크다고 하면 네. 그 별빛이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과정을 또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별 원반의 사이즈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측이고 네. 요즘에도 다양한 뭐 소행성들에 의해서 별이 지나가고 하는 그런 엄폐들을 놓치지 않고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안타레스가 있는 전갈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같은 별들을 보면서도 남반구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은 전갈 대신 다른 걸 떠올렸다고 합니다. 네, 뭐를 맞습니다. 떠올렸을까요? 이게 이제 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남반구 원주민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옛날부터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동식물과 달리 좀 다양한 생명체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렇죠. 이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좀 흥미로운 동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에뮤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타조 비슷하게 생긴 네, 거. 맞습니다. 이 친구도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이긴 한데 날지는 못해요. 네. 약간 그 키위새 아, 예, 처럼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약간 그 남반구 살고 있는 새들이 너무 평화로워서 그런지 날 생각을 안 한 것 같거든요. 급하지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에뮤가 이제 굉장히 또 대표적인 남반구 동물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재미있는 게 우리가 보통 별자리를 그리면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는 별을 점 연결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약간 우리 어렸을 때 그 애기 때 봤던 책 같은 거 보면 점에 번호 찍어가지고 이어 그리기. 그쵸, 이어 그리기 하듯이 이제 네. 그림을 그려요. 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남반구 원주민들은 음각으로 별자리를 그렸어요. 음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별이 길게 흘러가는 은하수를 보면 예. 그 은하수가 빼곡하게 별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짙은 먼지 구름으로 별이 가려져 있어서 마치 뒤에 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좀 거뭇한 지역들이 있어요. 예. 막 은하수의 강줄기가 막 갈라지고 좀 얇아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거뭇하게 은하수가 한 가운데 이제 뻥 뚫려서 좀 강줄기가 얇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구간,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한강의 밤섬 같은 구간이 있는 예, 거죠. 예. 그 밤섬 같은 구간의 실루엣을 보니까 에뮤가 날아가는 모습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저 은하수에서 이제 거뭇하게 네. 별이 좀 적게 보이는 구간 있잖아요. 에뮤 목 부분이요? 에뮤의 몸 다. 아, 몸 다. 네. 아. 그래서 비록 네. 지구에서 에뮤는 날지 못하지만
밤하늘에서는 이제 MU가 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렇게 또 포장해 주시니까 감동이 있네요. 네. 아. 근데 저 MU의 이제 머리 쪽에서 네. 저 등으로 쭉 이어지는 저기에 붉게 빛나고 있는 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레스인데 아. 저 안타레스를 보고 네. 당시 원주민들이 아주 재미난 생각을 떠올립니다. 어떤 생각을 했죠? 이제 그 전설 속에 따르면 네. 와이 용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저 안타레스 별을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붉은 황토로 몸을 치덕치덕 바른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똑같이 그 안타레스가 붉게 빛나고 있으니까 붉은 황토로 몸을 바른 그렇지.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신화에 따르면 이제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마다 어떤 중요한 의식, 성인식 같은 걸 치르는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데 네. 그때가 되면 남성과 여성의 잠자리가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와이 용갈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형의 아내가 둘이 와가지고 MU로 변해서 자기를 유혹한 거예요. 아, 이런 전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 거기에 홀려버려서 예. 그만 그 형수님과 네. 사랑에 빠져서 이제 형수님 두 분? 네, 두 분? 두 명의 형수님과 예. 이제 사랑을 나눕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사실을 알고 형이 화가 났겠죠. 당연히 화나죠. 그래서 이제 아침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 두 명의 아내와 자기 동생이 머물고 있던 그 숙소에 횃불을 들고 와서 불을 지르려고 불질러.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란 이 불륜 3인방이 예, 3인방. 이제 열심히 밤하늘로 사다리를 펼쳐서 도망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와이 용가리가 이제 안타레스 붉은 별이 되었고 예. 그 밤하늘을 잘 보시면 예. 안타레스 양 옆에 예. 또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별이 하나씩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별 두 개가 네. 함께 이제 그 숙소에 머물렀던 형수님들 모시고 왔구나. 네, 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유. 굉장히 재미있는 게 예. 안타레스가 사실 베텔기우스 못지않게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되게 불안정한 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안타레스도 상당히 불규칙하게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거든요. 네, 네. 근데 놀랍게도 네. 이제 그건 추측인데요. 네. 당시 남반구 원주민들도 이 안타레스의 밝기가 변하고 있다는 거를 눈치챘던 것 같아요. 뭘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 그 전승되는 전설의 문화에 보면 예. 안타레스가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신경 쓰면서 그들의 의식을 이제 치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타레스가 엄청나게 밝게 빛나고 있다. 네. 그러면 저거는 와이 용가리의 그렇죠. 정욕이 네. 좀 불타오르고 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몸을 사려야 한다. 호르몬이 지금 장난 네, 아니야. 좀 예. 태토 상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네네네. 다시 안타레스가 어둡고 잠잠해지면 네. 좀 잠잠해졌다라고 보고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놓아도 되는 시기라고 이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용갈인지 그분이 네. 밝게 빛나면 긴장하는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네. 통해서 어쩌면 아마 옛날 사람들도 네. 육안 관측을 했겠지만 그 안타레스를 유심히 보면서 저 별 되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엄청 불규칙하게 변화하네. 우리가 저 별을 좀 신경 쓰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러면 안타레스는 얼마나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밝기가 변하나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너무 불규칙해서요. 네. 정확하게 몇 년 주기로 이 별의 밝기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 주기가 몇 년으로도 안 될 정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별들을 이제 불규칙 변광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600년에서 1200년 정도 텀으로 보면 그 중간중간 자잘자잘한 불규칙한 패턴이 있기는 하지만 넓게 보면 네. 뭔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패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긴 하지만 예. 워낙에 긴 주기여서 사실은 검증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안타레스는 이미 네. 태양의 질량에 비해서 15배 이상 무거운 네. 아주 무거운 별이고요. 네. 이 정도로 무거우면 안타레스는 아마 1400만 년밖에 못 살고 죽을 거예요. 근데 이미 네. 안타레스는 1200만 년을 살았습니다. 야,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대충 계산해 봐도 앞으로 200만 년 안에는 확실히 자신의 생을 다 할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얘가 한 또
몇 광년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미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우리는 보고 없지 있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안타레스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방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막 토해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항성풍으로 인해서 네. 또 주변에 살고 있던 그 파란색 별, 네. 이 별하고도 엄청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이 안타레스, 그러니까 붉은 별을 네. 안타레스 A라고 부르고 네. 옆에 살고 있는 파란색 별을 안타레스 B라고 하는데, 안타레스 A가 워낙에 크고 밝아서 그렇지 네. 안타레스 B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별이거든요. 네. 안타레스 B도 온도만 보면 18,000도를 육박하는 아주 새파란, 아주 뜨거운 그래. 별이에요. 새파란 녀석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자외선을 내뿜고 있고요. 네. 안타레스 A가 빠른 속도로 뿜어낸 항성풍의 물질이 안타레스 B가 토해내고 있는 강렬한 자외선과 충돌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빛이 새어나옵니다. 뭐 자외선 X선 같은 빛도 새어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그 두 별이 죽음을 앞둔 채로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생생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힘겨루기, 그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 별의 모습을 관찰하면 또 티가 난다던데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베텔기우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별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별은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점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베텔기우스, 안타레스 정도로 큰 애들은 네. 이제는 어설프긴 하지만 점이 아닌 조그만한 면적이 있는 얼룩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전역에 한 200m에 달하는 넓은 영역에 똑같이 생긴 안테나가 쫙 깔려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이제 관측을 하는 전파 간섭계 기술로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름이 200m에 달하는 커다란 망원경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 간섭계, 대표적으로 VLTI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는데, 네. 이 망원경으로 안타레스를 찍어 보면 네.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뭔가 동그란 별 원반 위에 이곳저곳에서 불규칙하게 항성풍을 토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또 최근에는 어떤 예. 시도까지 하고 있냐면, 네네. 이 별이 물질을 토해내면 그 속도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도플러 효과, 그 물질에 관측되는 파장이 달라지는 효과도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속도까지 반영된 거의 준 3차원의 버금가는 모습으로 별의 얼굴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베텔기우스를 코앞에서 가서 본다고 했을 때 네. 물론 그 뒷면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지구를 향하고 있는 별의 앞면에 한해서는 네. 별의 어디에서 항성풍이 제일 빠르게 분출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어떻게 빠르게 분출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제 유추까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안타레스 덕분에 약간 3차원의 시각에서 거의 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전통적으로 천문학은 별을 점으로만 봤기 때문에 1차원의 선의 과학도 아니고 0차원의 점의 그렇죠. 과학이었잖아요. 점이죠, 점. 예. 그냥 별은 점 광원, 포인트 소스였기 때문에. 근데 그 점 자체를 점점 키워서 2차원의 동그라미, 심지어 3차원의 어떤 입체적 구조로까지 상상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네. 정말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천문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괜히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정말 비유가 주옥 같아요. 이건 뭐죠? 안타레스가 있는 지역 근처에서 초신성이 폭발한 흔적이 발견됐다던데요. 네. 이제 안타레스는 우리 지구에서 한 4,5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꽤 가까운 별인데, 네. 안타레스와 함께 비슷한 거리에 줄지어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별들 한 4,500여 개가 함께 줄지어서 분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좀 성기계 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단체를 네. 이제 별의 협회라고 불러요. 진짜 별의 협회라 그래요? 네, 그래서 별의 어소시에이션, 스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말에서도 성협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성단, 별의 집단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게 작은데 예. 조금 이렇게 모여 있는 별의 동아리 정도 된다. 조합 정도. 네, 예. 라고 해서 이제 별의 협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안타레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갈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갈 자리에서 쭉 따라서 센타우루스 자리라고 하는 다른 별자리 방향까지 한 4,500개 정도 되는 별들이 길게 이어진 그 성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성협을 이루고 있는 별들 대부분 다 1,000만 년에서 1,500만 년 정도 전에 태어난 거의 동갑내기 별들이 살고 있거든요. 베테랑들. 예. 그래서 아마도
그 시기에 뭔가 이 별들을 한꺼번에 만들게 한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예. 성협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우주 거품이 있거든요. 네. 이 우주 거품의 딱 가장자리에 네. 이 성협의 별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아, 가장자리에. 네. 예. 일단 이 우주 거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보통 우주 공간이 휑하긴 한데 밀도를 보면 대충 각설탕 10개 정도 모은 부피 안에 원자 한 두세 개 정도 들어있는 정도로 밀도가 채워져 있거든요. 있긴 있다 이거죠. 있긴 있어요. 예. 근데 태양계 주변 우주 공간은 더 밀도가 낮아요. 더 휑합니다. 그래요. 예. 어느 정도로 밀도가 낮냐면 네. 아까 우주 공간은 각설탕 10개 안에 원자 두세 개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태양계 주변의 우주 공간은 그 우리 저 어렸을 때 뭐 빌라 꼭대기 가면 물탱크 있잖아요. 아, 있죠. 그게 대충 1000리터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1000리터 물탱크 안에 원자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아. 그러니까 정말 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이 태양계 주변에 무언가가 후 하면서 우주 먼지들을 다 바깥으로 불어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면 태양계랑 가까울수록 밀도가 그나마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 태양계 주변이 왜 이렇게 그러면 유독 휑하게 진짜 무슨 거품이 동그랗게 퍼져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을까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궁금합니다. 거죠. 예. 참고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이 지엽적인 로컬한 거품을 뭐라고 하냐면 약간 땅콩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중심에 태양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로컬 버블이라고 불러요. 우리 태양계가 살고 있는 로컬한 지역의 우주 거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로컬 버블을 관측을 해보니까 입자들은 별로 없는데 강한 X선이 검출이 돼요. 네. 이거는 아마도 강한 X선을 토해낼 수 있는 어떤 폭발적인 현상이 그 순간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던 먼지 구름을 다 불어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좀 휑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아마도 네. 그 지금으로부터 한 1500만, 600만 년 전쯤에 네. 이 태양계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언저리 어딘가에서 네. 강한 초신성 폭발이 연이어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아, 초신성 폭발이 연이어서 벌어지면 네. 그 정도가 된다. 그래서 초신성이 터지면서 네. 그 여파로 충격파가 퍼져나갈 테니까 주변에 비교적 높은 밀도로 채워져 있던 입자들이 다 이제 불려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충격파 내부 영역은 굉장히 밀도가 낮아지고 휑해지고 그 사방으로 불려나간 물질들은 다 바깥으로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태양계를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거품 같은 구조가 예.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그 가장자리에 있는 그 성협 협회원들 네. 4,500개 정도 되는 거? 네, 걔네는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1600만 년, 500만 년 전에 네. 이제 1차적인 폭발이 먼저 본격적으로 이어졌고요. 네. 그때 처음으로 로컬 버블 중심 언저리에서 태초의 어린 별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그 충격파 때문에 물질이 밀리면서 잠깐 밀도가 높아지면 별이 터지면서 또 옆에선 새로운 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어린 별들은 또 연이어서 자신의 짧은 수명이 끝나고 나면 또 연달아서 그 핵폭탄의 연쇄 반응처럼 계속 또 터지고 또 터져요. 터지고 터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또 200만 년 정도 있다가 또 1차적으로 태어났던 별들이 또 거기에서 이제 또 터지고 일부는 살아남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안타레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네. 안타레스는 바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초신성이 터졌을 때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만들어진 첫 번째 세대 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고 나서 다행히 아직은 수명이 다 끝나지 않아서 터지지 않고 잘 빛나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안타레스도 이제 거대한 초신성이 되어서 네. 터질 거라고 보는 거죠. 태평양 심해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태평양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서 네. 로봇들이 이제 바닥을 긁어 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바다 깊은 곳에 심해 바닥에 어떤 화학 성분들이 묻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 보니까 방사성 철 성분이 예. 검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달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돌멩이를 몇 개 갖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달 표면에도 이 바닷속에서 확인했던 방사성 철 원소의 성분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네.
아닌가? 그 얘기 아닌가? 태평양이 그 흔적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별개로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지구의 모습은 네. 지각 변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게 이 음. 방사성 철 원소는 네. 지구에 자연적으로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구의 바닷속에서도 그렇고 달에서 갖고 온 암석에서도 그렇고 딱 특정한 시기에 유독 그 방사성 철 원소가 많아요. 아, 시기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언제 만들어진 돌멩이에서 예. 방사성 철 원소가 제일 많은지를 확인해 보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한 26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지층이나 달의 돌멩이에서 둘 다 방사성 철의 함량이 높아졌다가 줄어드는 거죠. 네. 이거는 그러면 아마도 지구와 달 모두에게 예. 지금으로부터 260만 년 전 이 방사성 철을 떼거지로 뭉텅이로 묻혀 놓는 네. 어떤 아주 격렬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 지구와 달 모두 일종의 피폭을 당하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아마도 네. 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 시기에 네. 260만 년 전에 네. 이 가까운 곳에서 초신성이 터졌고 실제로 이 방사성 철 60이라고 하는 성분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 되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정황적으로 보면 꽤 그럴듯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상으로 거죠. 봐도.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현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로컬 버블에서 네. 계속. 뭐 지금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레스도 현재 자신의 수명을 또 200만 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당장 나에게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머지않아 우리의 먼 후손들은 또 가까운 거리에서 연달아 터지는 초신성들의 불꽃놀이를 네. 또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갔구나. 예. 그게 지구에서 벌어진 대멸종과도 관련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초신성에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뭐 사실 백광년보다 멀리 있으면 그 초신성의 폭발 충격파 때문에 지구가 곧바로 파괴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멀리 그냥 강 건너 별 구경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인데 네. 대신 초신성이 터지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고에너지 우주선 입자들, 네.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럼 이것들 중에 일부가 지구의 대기권에 닿게 되면 지구에서 굉장히 빈번한 번개가 내리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기후가 바뀌어서 또 한동안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구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어려운데. 이제 네. 그런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발견되는 몇 번의 대멸종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단순히 운석을 얻어맞거나 커다란 화산이 터지거나 하는 것뿐이 아니라 네. 비교적 멀지 않은 거리에서 터졌던 초신성 같은 현상, 천문학적인 현상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운석이나 화산도 물론 굉장히 운이 없는 멸종 방식이지만 초신성이 터져서 갑자기 지구 생태계가 망가진다고 하면 제일 가혹한가요? 제일 가혹하다기보다 진짜 제일 어이없고 뜬금없는 그런가? 네 방식의 멸종일 것 같아요. 좀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합니다. 영문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지. 갑자기 저기 한 500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이 뽕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가 그냥 으악하고 유탄을 맞은 거죠. 네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구상성단 M4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안타레스가 이제 굉장히 찬란하게 별들이 태어나서 쉬지 않고 연이어 터지고 태어나고 터지고 태어나고 했던 그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이지만 네. 또 살짝 우리가 밤하늘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또 충분히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꽤 밝은 구상성단이 하나 있습니다. 구상성단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죠? 말 그대로 네. 구상, 구의 형상으로 네. 별이 모인 집단이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좁은 부피 안에 높은 밀도로 별들이 주먹밥처럼 동그랗게 이제 모여 있는 공간을 우리가 구상성단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안타레스 바로 옆에서 보이는 M4라고 하는 구상성단은 네. 70광년밖에 안 되는 천문학적으로는 비좁은 부피 안에 그렇죠. 네. 10만 개가 넘는 나이 많은 별들이 네. 바글바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 초고밀도 별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예, 되는데 예.
되게 재밌는 게 실버 메트로폴리탄. 그렇죠. 예. 굉장히 고령화 네, 된 사회인 거죠. 근데 이 10만 개 별들 중에서 무려 4만 개가 넘는 거의 절반 가까운 별들이 이미 다 진화가 끝나서 더 이상 스스로 빛을 내지도 않고 핵 융합 반응도 하고 있지 않은 백색 외성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말하면 이 M4의 구상 성단은 그 구성원의 절반이 다 시체인 거예요. 그러네. 네. 야, 되게 황량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지죠. 일종의 별의 공동묘지 같은 느낌이 드는 세계인데 네. 더욱 놀라운 거는 이 M4에서 우리가 확인한 백색 외성들의 나이를 이제 재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가 무려 130억 살을 먹었습니다. 130억 살 단위야? 와.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우주 전체의 나이가 138억 살이잖아요. 우리 동년배네. 거의 뭐 우주랑 호영호재하는 그렇죠. 네, 야. 우주랑 거의 동갑인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우주가 네. 고작 7억 살, 8억 살밖에 안 됐을 때 그렇지. 그 시기부터 태어나서 네. 일찍이 진화를 마치고 백색 외성 상태로 그냥 꾸준히 시체로 네. 남아 있는 그런 별들이 이렇게나 많이 살고 그게 있다는 안타레스 거죠.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밤하늘을 볼 때마다 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안타레스에서는 굉장히 찬란한 어떤 쉬지 않는 별의 생명력과 그렇지. 어떤 폭발적인 별의 탄생 순간을 상징하고 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M4에서는 물론 이제 거리는 다르지만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M4에서는 또 완전 죽음으로 가득 찬 그러네. 완전 상반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네. 굉장히 극과 극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인지를 정말 느낄 수 있는 풍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 공동묘지 구상성단 M4가 블랙홀 진화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그 구상성단 M4에서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제 오랜 시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2023년까지 거의 12년 동안 쉬지 않고 이 중심부에서 빠르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별들의 그 죽은 별들의 움직임을 쭉 관측을 한 거예요. 네. 근데 해보니까 너무나 빠르게 돌고 있어요. 마치 벌집 주변에 윙윙 움직이고 있는 벌떼처럼 그 정도요? 아주 빠르게 이제 돌고 있는 거죠. 오. 근데 이 별들이 성단 바깥으로 튕겨 날아가지 않고 네. 계속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건 그 네. 중심에 무언가 아주 힘센 친구가 잡아주고 있는 거죠. 잡아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궤도의 속도랑 궤도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유추를 해보니까 성단 중심에 최소 우리 태양보다 800배는 더 무거운 무언가가 숨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근데 중심을 아무리 뒤져봐도 밝게 빛나는 무언가는 보이지 않죠. 예. 그러면 빛을 내지 않지만 네. 아주 무거운 질량을 품고 있는 무언가 네. 블랙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블랙홀도 거의 우주 태어날 때 생긴 건가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태양 질량의 800배 정도로 무거운 블랙홀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 애매한 수치입니다. 왜죠? 우리가 현재 우주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블랙홀들을 보면 기껏 해봤자 태양 질량의 수십 배, 100배가 안 되는 별 질량 블랙홀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훨씬 압도적으로 무거운 뭐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수억 배에 이르는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있는데 네. 태양 질량의 800배, 거의 1000배 정도 레벨에 해당하는 이 친구는 그 별 질량도 아니고 초대 질량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한 블랙홀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직까지도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 그 전설 속에 네. 그 중간에 낑겨 있는 중간 질량 블랙홀의 후보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찾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예. 아마도 별 질량 블랙홀 레벨에 있던, 네. 그러니까 가벼운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운동 선수들, 아령이요? 아니요, 그 미들급, 그 체급, 네, 체급. 네. 그래서 라이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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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이트급이었던 블랙홀이 블랙홀, 예. 이제 미들급을 거쳐서 헤비급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미들급이 도통 발견이 안 돼서 수수께끼였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런 친구들이 미들급 블랙홀이지 않을까. 이제 지금 그 체급을 중량을 올리는 과정에 있는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귀한 친구네요. 굉장히 귀한 친구입니다. 네. 그러네. 네. 신기하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예. 네. 저는 이 밤하늘을 이제 계속 볼 때마다 정말 다양한 순간순간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딘가에선 또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있고 또 어디선가에선 또 오랜 시간 함께했던 별이 사라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별의 순간순간들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주는 전혀 지루하지 않다. 계속해서 예. 밤하늘을 보시면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우주를 계속 많이 봐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면 알수록 재밌는 우주 이야기 다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찬란하게 흔들리며 우주의 시간을 품고 있는 붉은 별 안타레스를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